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 기념 KBS 라디오 특별 대담 UN 무대의 남과 북 제2부 평화로 가는 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승채입니다. 지난 1991년 9월 18일 현지 시각으로는 9월 17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란히 유엔이라는 무대에 첫 발을 디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30년 남북한이 각각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 의장국을 맡았는가 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30년간의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 가입 수락 연설에서 밝혔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졌지만 남북관계는 그동안 개선과 악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과 국제무대 속에서 남과 북이 써내려갈 또 다른 30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 KBS 라디오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가입 당시에 유엔 대표부 파견 서기관이셨던 오준 전 유엔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유엔 가입 당시 청와대 비서실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남북 회담 대표를 역임하셨던 강근택 전 우크라이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제2부 평화로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준 대사님, 대사님은 유엔 가입 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엔 대표부 서기관이셨고 이후에 또 유엔 대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유엔 속 대한민국을 비교를 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엔 대표부에만 4번을 근무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인 1980년대였는데 네. 그 나머지 3번은 전부 우리가 유엔 이제 회원국이 된 후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유엔 대사로 2013년에서 16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몇 년 지나서 다시 유엔에 돌아오고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1991년 우리가 가입할 때쯤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된 회원국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개도국을 이제 졸업하고 국제적으로 사실 졸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도국을 졸업하고 이제 중견국 또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게 바로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GDP 규모로도 1991년에 세계 12위가 되었는데 그 후 여태까지 계속 12위에서 1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10위 국가가 곧 이번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위 내로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유엔에 가입할 당시 개도국을 졸업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된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에서 느끼는 그런 격세지감은 있지만 그것이 꼭 경제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근택 대사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북방 정책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후에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한번 좀 돌봐 주시죠. 돌이켜봐 주시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엔에서 평화와 안전을 토의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우리가 최단 시일 내에 그 비상임 이사국이 선출되었고 네. 그것을 2번이나 역임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에도 2번이나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 의장으로도 피선되고 그 다음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엔 본부 예. 제1수장인 예. 사무총장을 우리나라가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범세계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엔 녹색 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네. 송도에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창설하고 주도했고 그래서 아마 다자 외교에 있어서는 네. 유엔 가입을 계기로 우리가 아주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것을 네.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에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대사님,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 11위 수준이고요. 평화유지활동 PKO 예산 분담금도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여가 상당히 좀 커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과의 관계, 유엔 내에서 역할 역시 좀 커졌을까요? 우리 역할이요? 네,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91년 우리가 유엔에 가입할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준비된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나 또 다른 국력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예. 다른 나라들이 유엔에 들어와서 한 10년, 20년에 걸려서 할 일을 네. 우리는 5년, 6년에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유엔 내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면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자리도 한국인이 차지하겠다. 예. 이런 이사국에도 한국이 오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네. 특히 가입 후 처음 20년간은 네. 그런 다른 나라들이 보고 놀랄 정도의 네.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예.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다자외교, 네. 질적인 성장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외교부에 재직하시면서 유엔 근무를 4회 하셨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엔 내에서 대한민국이 그 주요 국제 현안을 다뤘던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굵직굵직한 것 몇 개 먼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어떤 것이 네.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국제 현안을 다룰 때 네.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들에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아프리카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네. 중동의 분쟁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까지 우리가 입장을 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입장을 내고 있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경우도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중요한 현안들은 우리와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현안들이죠. 네. 특히 북한 핵 문제라든지 네.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은 남북한이 동시 가입을 한 후에 유엔 내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의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내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모두 북한 문제입니다. 네.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 2번 했는데 네. 두 번째 이사국일 때 제가 유엔 대사로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 상정되었을 때 네. 7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강근택 대사님, 유엔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북방 정책이었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주셨는데요.
그 북방 정책에는 애초에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 역시 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남북 관계의 상황과 북방 정책이 지향한 남북 관계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북방 정책을 설계할 때 최종 목표는 북한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느낀 것은 네. 북한을 직접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모스크바와 북경을 베이징을 거쳐서 네. 평양으로 가자. 네. 그러면 북한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북한에 있는 네.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예. 어떻게 가져갈 예, 것인가 예, 그런 예. 문제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목표는 통일로 향한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네. 그 88년도 그 중반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그렇죠. 뭐냐면 네.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났지만은 87년 11월달에 카르기 폭파 사건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 유치가 되니까 올림픽이 가까워 오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이 네. 평양에서 네. 뭐라고 했냐면 남한에서의 그 단독 개최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사실은 88 올림픽의 안전 문제가 네. 최대 당시에 우리 정부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개최하느냐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북방 정책을 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는 경쟁과 대결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인식과 발상을 완전히 전환시켜 가지고 남과 북을 평화를 향한 하나의 동반자 관계로 만들자. 네. 이래서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7.7전환을 보면은 예. 6개 항인데 예. 6개 항 중에 5개 항이 그 남북 간에 어떻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여기에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남과 북을 동반자 관계로 네. 설정해 가지고 네. 지금까지의 대결과 경쟁의 상대를 네. 상호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한다. 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북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적대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켜서 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북방 정책을 실시하게 된 거고 그것의 결과물이 첫 번째 결과물이 유엔의 그 남북한 동시가입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기념 KBS 라디오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유엔 동시가입을 이끈 북방 외교의 실무 책임자 강근택 전주 우크라이나 대사 북한 인권에 관한 감동적인 유엔 연설의 주인공 오준 전주 유엔 대사와 함께합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제2부 평화로 가는 길 강근택 전 우크라이나 대사 그리고 오준 전 유엔 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근택 대사님, 유엔 가입 직후인 1991년 12월에는 남북한 사이에 화해 및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유엔 동시 가입이라고 하는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 보면은 1차적인 그 영향은 북방 정책 때문에 북방 정책으로 인해서 공산 국가들이 우리가 수교를 할 수 없었던 나라들이 한국과 엄청나게 그 수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수교 국가가 엄청나게 그 열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런 열세된 그 수교 경쟁에서 예. 이걸 좀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지자 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면은 네. 서방 국가들과 수교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네. 유엔 가입 후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북한이 이제 수교 경쟁에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방권하고 수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엔 가입, 북방 정책 그리고 유엔 가입 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네. 이런 그 남북 합의서가 채택된 것으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오준 대사님, 이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를 강력하게 원했다. 그런 게 후일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과 소련이 우리 남한을 승인하고 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한다. 네. 이런 구상은 우리가 그 전에 교차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랬죠. 냉전 시대에도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나왔었는데 네. 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네. 유엔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차 승인의 형식이 아닌 네. 보다 더 포괄적인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요. 네. 소련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우리 남한을 승인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 전 세계적으로도 GDP 규모 15위권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네. 우리와의 교역량도 많아졌고 네.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그들 나라에게 필요한 일이었는데 네.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고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과 굳이 수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9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북한하고 수교를 했는데 네.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그 후에 이제 핵 문제가 북한 네. 핵 문제가 큰 문제가 됐고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런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 안보 상황을 중시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북한과의 수교조차도 네. 그런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들과 이제 엮여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수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강근택 대사님, 조금 전에 오준 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에 소련, 중국과 수교를 이룬 반면에 뭐 소련은 이제 우리가 90년 했기 때문에 유엔 가입 이전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92년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하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또 거기다가 북한의 핵 개발까지 좀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미 관계가 또 북일 관계가 잘 됐으면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네. 그 북한의 핵 관계도 쭉 참여해 왔는데 네. 이것은 그 어느 한 단계만 끊어서 그 긴 역사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보지 않고 예. 한 단계만 끊어서 본데 그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전 과정을 통해서 핵을 계속 개발해오고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안 해서
핵 개발을 했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함으로써 미국과 수교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미국이 북한과 수교 고습을 벌리면서 제1 조건이 핵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테러에서 지정국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아야 수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차성인을 방안을 내놨다 해서 수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과연 수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미국 대사관 인원이 4,200명이라는 인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4,200명의 대사관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그때의 미국 대사관 인원이 얼마였냐면 2,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아주 북한이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사관 인원수는 한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평양에 대동강변에 그리고 주체사상탑 밑에서 미국의 성적위가 휘날리는 미국 대사관에 2,000 몇백 명의 인원이 있는 것을 북한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그렇군요.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북한으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북미 수교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는 핵 문제에다가 일본이 납치자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그 수교하자 해서 그냥 수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북미 수교의 문제는 북한의 좀 속사정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남북한 관계가 지금 이제 교착 국면이 계속 좀 최근에 유지되고 있고요. 또 이러면서 유엔이 뭐 좀 더 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유엔의 입장 또 역할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오 대사님?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제 평화의 유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유엔이 이제 개입한 것도 그런 거고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또는 어떤 작은 규모의 분규가 있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유엔의 그 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졌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결책이 항상 나온 건 아닙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유엔이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북한 화해와 남북한의 이제 그런 평화를 위한 협력 이런 거는 당연히 저는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유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또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도발을 한다든지 또 핵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유엔에서 이제 강력하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한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문제가 그런 국제 관계의 틀 속으로 유엔의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도 나름대로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했던 부트로스 갈리 같은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요. 또 특사를 보내기도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특사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유엔이 우리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핀트가 잘 안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회원국이기 때문에 설사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은 나라였다 하더라도 유엔의 입장에서 뭐 통일을 하라고 권한다든지 통일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유엔으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유엔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권 국가들의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통일을 한다면 예. 동서독이 통일했듯이 네. 같은 나라로서 유엔 단일 회원국이 되는 거고 유엔은 네. 물론 축하를 하겠지만 네. 동서독의 경우도 유엔이 이렇게 예. 통일을 하라든지 예. 통일을 도와주겠다든지 그런 그렇죠. 적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유엔 속의 북한을 들여다볼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많이 주셨는데 특히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유엔의 지속적인 대응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준 대사님의 지난 2014년 유엔에서의 연설이 아주 감동을 줬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잠시 당시 연설을 듣고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issues.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또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 오준 대사님의 지난 2014년 유엔 연설 내용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준 대사님, 30년 동안 안타깝게도 유엔 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 인권과 북한 핵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사님의 관심과 우려가 컸고 또 방금 들은 연설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크게 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제 분단된 민족으로서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다루어진 북한 문제 중에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네. 특히 인권 문제는 인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직접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분단된 민족,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네. 직접 뭐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 고통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핵 문제는 물론 위험한 안보 문제이긴 하지만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장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죠. 인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유엔에서도 우리가 가입 30년이기 때문에 유엔 가입 당시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30살이 된 외교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60살이 됐기 때문에 네. 남북한이 말하자면 비회원국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외교관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서 네. 그 전부터 이렇게 있었나 보다. 네. 언젠가는 남북한이 같은 나라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외교관들은 이제는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2014년 연설에서도 네. 중점을 부여한 거는 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다른 네. 그런 남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제 공감을 시키려고 했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북한 인권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통일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 등은 이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도 나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면은 오 대사님,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네.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이든 어떤 정부하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죠. 네. 사실은 북한의 민주화가 되면 인권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데 네. 우리가 북한하고 1대1의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 정권을 내놓고 민주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를 가급적 비정치적인 접근, 그러니까 네. 정치와 분리시켜서 네. 인권 차원에서만 보고 네. 마치 이 개발 문제가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주듯이 네. 인권에 있어서도 인권이 좀 앞서간 나라와 뒤따라간 나라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인권에서 뒤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아무도 인권 선진국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하는 그런 태도로 인권 자체를 개선하고 북한 정권 때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인권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 네. 하는 그렇죠. 확신을 주고 예. 그렇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제2부 평화로 가는 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기념 KBS 라디오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의 고려대 김승채 교수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이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시설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냉각수 방출 등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징후가 7월부터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이전까지 북한 영변 핵단지의 가동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은 통상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먼저 알려져 왔는데 이번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 보고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란 핵 협상과 함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노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일주일여 만입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한미 북핵 대표 간 연이은 회동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분석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뉴스는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관한 뉴스 자료였습니다. 강근택 대사님, 저희가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유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인권 문제와 핵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 문제는 조금 전에 오준 대사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온 분으로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때마다 유엔 차원의 결의가 있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대북 규제도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6차례 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 과정을 보면은 북한이 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것을 비협조적인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네.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네. 과거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제일 핵심 규정인 사찰 문제에 있어서 인원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토의에 들어가니까 북한이 발뺌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게 또 열렸습니다. 네. 육자회담에서도 두 번이나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은 북한이 그럼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물질과 그 핵에 대한 것을 신고하도록 네. 데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데드라인 신고가 기간이 닥치자 북한에서 못하겠다고 또 육자회담이 완전히 그 바람에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은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경수로의 핵심 부분이 들어가는 그 해부터 이제 특별 사찰을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수로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그 시기가 오자 또 네. 발뺌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플루토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에 의한 그 또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6차례 핵실험, 네.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무슨 또 몇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그 외에도 계속 핵을 고도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은 또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핵 연료 생산을 또 네. 재개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네. 북한의 핵 개발, 예. 핵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준 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같은 경우는 유엔에게는 여전히 그 핵 문제 또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인권 관련 문제 제기를 반박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뭐 학생들의 질문에서도 잠깐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유엔이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능력, 그런 게 없습니까? 글쎄요. 좀 아까 이제 강 대사님이 말씀해주신 네. 북핵 문제가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왜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을까? 네. 이렇게 제재를 심하게 받고 대외 경제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결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거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독재 정권, 대부분의 독재 정권은 내부의 저항, 내부의 도전으로부터 붕괴되었지 네. 외국에서 뭐 침공이 돼서 붕괴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유엔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네. 이제 제재를 통해서 네.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 발전을 모두 취할 수는 없게 하는 것이 제재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예. 특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유지, 북한의 정권 유지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예. 하는 점을 설득시키고, 네. 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절대로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고, 아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예. 북한 정권도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북한이 이해하고 네.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제 사회로서나 네. 아니면 우리 한국으로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각으로 9월 18일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된 지 30주년을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과연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잘 안 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근택 대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국면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네. 내년에 이제 들어서면은 네.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남북 관계를 쭉 보면서 우리 남한에서 새 정부가 들었을 때는 언제나 북한이 새 정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남북 대화를 활용한 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북한이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남북 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분야에서 남북 대화를 이어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북한의 부담이 없고 네. 북한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 네. 즉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든지 예. 이산가족 서신 교환이라든지 네.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네. 새 정부가 구성되면은 북한에서 남북 대화를 열어가지고 네. 우리의 반응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유엔 가입이 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의 평화 공존 또 통일 여건의 조성 등에 대해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제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평가가 정말로 힘을 얻기까지는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유엔 차원의 노력도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준 대사님? 이렇게 다자외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유엔인데요. 그런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193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네.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의 주인은 주권 국가들이죠. 네. 회원국들이니까 그 중에도 특히 우리 주변에 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4강이라고 그러는데 네. 4강 중에서 일본을 뺀 미국, 러시아, 중국은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연히도 그들 국가들이 또 우리의 주변 사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주변 사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의 입장 또 남북한 간의 앞으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또 통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북한 인권 문제의 인권 상황의 개선 이런 모든 목표들을 이루는데 네. 이런 주변 강대국들 그들이 유엔에서도 주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 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북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넘어서 또 다른 30년을 열어가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선도 국가로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하고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택 대사님 말씀 잠깐 주시죠. 제가 어느 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기여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 어떤 분야냐면 공적 원조 부분이 네. 부족하다. 그 OECD 평균 기준이 0.35%인데 우리나라의 그
공적 그 원조는 GDP의 0.15%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가 그래서 낯이 화끈거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적인 기회를 하기 위해서는 ODA를 좀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저는 제일 첩경은 우리가 국제 평화와 유지에 제일 책임이 있는 안보리 이사국에 우리가 계속 진출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번이나 안보리 이사국을 역임했는데 앞으로 24년, 25년 그 기간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에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외교 정책으로서 이 주기가 유엔의 이제 안보리 이사국 선임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10년마다 주기가 아마 오는 거, 오대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10년마다 이 주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로서 꼭 10년마다 우리가 기회가 돌아왔을 때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외교 정책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준 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30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19 전염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인류가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리 인류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기여하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그런 도발이나 핵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함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런 다자 외교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제2부 평화로 가는 길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오준 전 유엔 대사님 그리고 강근택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특별대담 유엔 무대의 남과 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엔 속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 유엔과 함께 국제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역시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인공기처럼 그렇게 남과 북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승키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